다속 유영모에게 길을 묻다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눈에 비친 서양 철학의 새로움, 우리 눈에 비친 서양 철학의 새로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눈에 비친 서양 철학의 새로움. 한 치지는 1936년 발간한 그의 최신 철학 개론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 시대는 서양화한 시대다. 이런 고로 현대 동양인의 인생관은 곧 서양의 그것이다. 어떻게 철학한다는 지식인이 그 당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소위 서양물을 먹은 사람이라 당시의 세상을 너무 단순화시켜서 지나치게 일면적으로 평가한 것이고, 그래서 잘못된 판단이겠지 하고 그의 말을 무시해 버려야 하는가? 이 태도 역시 일종의 사대주의로서 이번에는 중국이 아닌 서양을 모방해야 할 목표로 삼았을 뿐이다라고 일축해야 하는가? 아니면 거기서 우리는 한 철학자의 진지한 세계인식과 자기의 이해를 읽어내야 하는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세대 철학자들이 철학, 즉 서양 철학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현실을 변혁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사실이다. 달라진 세계를 제대로 보고 그에 올바로 대처해야 함을 깨달은 필연적인 대응 태도였다는 점이다. 과거의 경직된 세계관과 인간관이 종국에는 나라를 잃는 아픔을 안겨주었다는 뼈아픈 각성 속에 세계가 어떻게 바뀌며 돌아가는지, 인간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자 한 실존적인 결단이었다. 그 대답을 서양 철학이 줄 수 있으리라 믿고 그것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서양 철학도 넓게는 동아시아의 유학이나 도학처럼 신, 우주, 인간에 대해 다루고 있음을 이들 1세대 철학자들뿐 아니라 그 전의 유학자들도 알고 있었다. 그 같은 주제에 대해 대답이 다른 것을 보면서 이전의 유학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대개는 윤리적으로 판단하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였다. 그러나 서양의 대포와 기선에 의해 물리적으로 기선을 제압당하고 어쩔 수 없이 개항을 한 뒤에는 태도를 달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동도 서기의 정신으로 서양의 문명을 대하며 배우려는 자세로 태도를 바꾸었다. 그런 과정에서 서양의 세계관, 인간관, 가치관을 접하면서 서양의 힘이 단순히 물리적 힘에 바탕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깨닫게 된다. 무엇이 어떤 점이 서양에게 동양보다 강한 힘을 주어 세계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지도적 위치로 올려놓았는지를 곰곰이 따지며 헤아리게 되었다. 20세기 초 한국의 지식인들은 서양의 발달된 문명이 합리적 과학적 세계관,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개인주의적 인간관, 우승열패, 적자 생존에 바탕한 사회 진화론으로부터 자양분을 얻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기초 학문이며 원리 학문으로서 철학이 놓여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접하게 된 철학에서 1세대 철학자들은 무엇보다도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방법에서 획기적인 새로움을 발견한다. 한 취지는 철학을 이렇게 정의한다. 철학은 생활의 일반 경험과 과학적 연구로서 얻은 모든 사실을 종합하고 이해하여 철학 연구자의 심리적 욕구와 일치하는 합리적 세계관과 인생관을 작성하려는 지적 분투라 할 수 있다. 안호상은 철학함을 강조한다. 현실 안에 적고 큰 모든 것을
이와 같이 보며 또 생각하여서 그것의 최후의 근본인 참을 찾으며 알려하는 것이 곧 철학적 사색이요 또 철학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노력의 결과며 결정이다. 노력의 희생을 거절하는 이는 결국 저 자신의 발견과 생존조차 거절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개인의 인격과 지식이라든지 또는 인류의 문화는 결코 감 따듯이 따온 것도 아닐 뿐더러 돌 줍듯이 주워온 것이 아니며 오직 사람의 노력으로 흘려진 땀과 눈물과 또 피의 결정체인 것이다. 어찌 비단 사람의 일만이 그러하리요. 자연 만물이 역시 끊임없이 움직이며 꿈쩍이는 필연적 결과임에 틀림이 없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는 최초의 철학자들이 서양 철학에서 본 새로운 점을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겠다. 우선 무엇보다도 그들은 전통적인 동아시아의 세계관이 동아시아 밖의 세계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럽까지 포함한 더 넓은 세계를 올바로 인식하고 해석하기에는 더 포괄적인 세계 해석의 틀이 요구됨을 인정해야 했다. 그것이 우선은 동아시아인이 모르고 있는 서양 철학을 배워야 할 이유였다. 다음, 그들은 유럽의 막강한 문명을 가능케 한 사상 또는 철학을 배워 동아시아인의 세계인식의 변화와 세계 개조에 활용해야 함을 통찰한다. 그것을 당시의 학자들은 근대주의라고 이름하였다. 한 세기 전까지만 해도 오랑캐라고 깔보았던 서양과 일본이 발달된 문화와 문명을 앞세우고 중국과 조선으로 밀고 들어온 역사적 현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을 알아내야 한다. 그것을 그들은 사회 진화론이라고 명명하였다. 그 다음 세계 개조와 역사 전개의 주제는 결국 인간인데 서양인들은 어떤 인간관을 가졌길래 동아시아가 생각하지 못한 변혁을 이루어냈는가.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개인주의가 그것임을 그들은 확신하였다. 다음, 서양인들의 학문하는 방법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계량화된 관찰 방법을 동원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사태에 입각하여 연구조사하는 실증적인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납득이 될 때까지 모든 것에 대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비판적이고 논증적인 학문의 태도를 배워야 한다. 전통의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정통성의 확보에 주력하지 않고 보다 나은 삶과 살기 좋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모든 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해석하려는 미래의 지향적이고 창의적인 태도를 높이 사는 학문 정신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수용과 배움의 시간이 흘러 어느덧 한 세기가 지났다. 이제 이 땅의 철학자들은 거꾸로 서양 철학자들의 좁은 세계관, 인간관, 가치관을 깨우쳐주고 그로써 자기 파멸의 나락으로 돌진해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동서철학의 통합을 모색하는 지평융합의 철학을 시도하고 있다.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